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3, 4일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7월 11일에 있었던 국가공무원 9급 영어시험 문제를 유형별로 완전히 해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걸 잘 분석해 봄으로써 도대체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문제들이 나오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하나 하는 정도를 한번 가늠해 보는 일, 그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유형으로는 어휘 문제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어휘 문제에는 이제 네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총평을 먼저 하자면 이번 그 7월 11일에 있었던 국가공무원 9급의 어휘 문제는 네 문제 중에 속된 말로 거저 먹을 수 있는 거 두 문제, 조금만 생각하면 별달리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문제 두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밑줄 친 형태의 의미파 동의어 문제니까 말씀드렸듯이 잘 암기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만약에 한 문제 정도는 해석을 통해서 혹은 답지를 보면서 쉽게 그 내용을 추리해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예년에 잘 냈던 빈칸 추론 형태의 문제가 이번엔 빠졌다 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난이도를 많이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고등학교 수준의 어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많은 암기를 이제 하셔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있는 많은 암기를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난이도가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빈칸 추론의 의미 문제도 역시 평상시에 많이 연습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의 문제 중에서 2개의 문제는 완전히 식은 죽 먹듯이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렇게 문장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문장을 굳이 볼 필요 없이 밑줄 쳐진 단어만을 보니까 candid 라는 단어는 내가 외웠고 정확히 외웠고 솔직한 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답지를 보니까 frank라는 단어가 눈에 확 띄니까 이게 답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아주 손쉬운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candid를 몰랐다, 그런데 답지에 있는 단어는 다 알았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야 되지만 candid 알았다, 그 다음에 비슷한 단어 frank도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별 어려움이 없는 문제죠. 마찬가지로 2번도 conspicuous라는 것은 눈에 확 띄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답지를 보는 순간 noticeable, 주목할 만한 이런 것으로 하면 우리가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줄 친 단어는 모른다. 그런데 답지에 있는 단어는 다 안다. 혹은 많이 안다. 4분의 3 정도는 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문장을 다뤄서 문맥상의 의미를 우리가 추론하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문장을 다뤄서 문맥상의 의미를 추론하려면 당연히 문장을 읽고 그것을 잘 표현해서 무언가를 이해하고 그래야
추론이 가능해지지 않느냐. 결국엔 단어를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한 80% 정도만 알고 있다면 이 문제를 푸는 건 역시 상당한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의 가장 기본은 역시 단어를 많이 외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 다만 이런 거죠. 밑줄 친 단어만으로 답에 접근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할 점은 지금의 밑줄 친 단어보다 훨씬 더 쉬워 보인다. 단어는 이렇게 쉬운 단어를 갖고 시험에 냈지 할 때 내 생각에 너무너무 쉬워 보이는 단어, 그렇지만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여러 의미를 가진 단어는 역시 문장에서 문맥상의 의미를 추론해내는 이런 주의는 한 가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충고를 드립니다. 자, 이제 1번, 2번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그냥 밑줄만 봐라. 밑줄만 보고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답지에서 바로 답을 내라.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가 있었고, 또 다만 이제 내 생각엔 이렇게 쉬운 문제, 한 중학교 수준에 이렇게 쉬운 문제를 냈지? 라고 했을 때 혹시 그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하나의 함정 같은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3번 문제를 보면 밑줄 친 부분만 보면 그렇잖아요. inside out 이라는 단어를 모를 리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inside out을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문제는 결국엔 문맥으로 따져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밑줄 친 단어가 아주 쉬운 평이한 단어지만 우리가 정확한 의미, 인사이드 아웃의 정확한 의미가 조금 애매모호하다. 그렇다면 할 수 없이 문장을 읽고 그것을 표현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추론하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자, 주어, 동사, 비동사의 주격 보호까지. 그는 가장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문장에서 주어, 동사, 만큼을 읽으면 나머지는 수식어고, 수식어 자리에 부정사가 떴으니 to 플러스 동사 만큼을 읽어야 되겠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또 tell이지요. 그러면 tell이라는 타동사는 목적어를 지나서 how처럼 의문사가 뜨면 의문사 to 플러스 동사만큼을 또 한 번의 목적어로 해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이제 갈까요? tell이라는 타동사의 특징이 뭐냐 하고 물으면 다시 tell은 목적어를 지나서 의문사 더하기 to 플러스 동사만큼을 목적어로 한다. 그래서 너에게 어떻게 하면 그곳에 도착을 할지를 말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수식어는 수식어인데 person이라는 명사 뒤니까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이렇게 수식을 하면, 다시 가면 그는 너에게 어떻게 하면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지를 말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동안 독해에 대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because라는 단어는 접속사고 절을 느끼면 끊어 읽어라.
다음에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라면 타동사, 타동사의 목적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목적어 다음에 나머지는 수식어다. 왜냐하면 그는 그 도시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도시를 알아서 너에게 그곳에 도착하는 방법을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 도시를 어떻게 알아야만 말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eventually, 마침내 라는 말은 어떤 결론을 유도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culturally, 문화적으로 그 도시를 알아야 도착하는 방법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thoroughly, 철저하게, 잘, 이런 식이니까 잘 알아야 그 도시를 잘 알고 있어야 이렇게 가라. 그러면 거기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inside, 밑줄 친 inside out은 평이한 단어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추론해내기 어려우면 문장을 잘 읽고 잘 표현해서 잘 이해하면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가령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줄 지문이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에는 tribute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문제는 쉬워지지 않느냐. tribute라는 단어는 뭘까요? 어떠한 공물,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높은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혹은 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바치는 공물의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트리뷰트라는 단어만 잘 알아도 이 문제는 그래도 쉽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honor, 명예, compose, 구성하다, join, 결합하다, 뭐 함께하다, 참여하다, publicize는 뭘까요? 뭐 대중들에게 알리다, 즉 퍼블릭화하다니까 일반화하다, 사람들에게 알리다 이런 정도니까 지금은 트리뷰트만 보면은 honor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트리뷰트라는 단어를 몰라서 이제 이 문장을 만약에 분석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문장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고 말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평서문이라는 것은 주어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이 문장은 시작을 보면 all along이라는 뭐로 시작해서 전치사, the route라는 뭘 찾아서 명사, 그것이 뭐 됐는데 전치사의 목적어. 그런데 were라는 무엇이 등장했나요? 동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동사의 왼쪽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 is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나오질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문장은 주어로 시작하지 않아서 전치사만큼의 부사를 뺐더니 주어 자리에 동사가 나오는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도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도치가 되면 여기에 주어가 나오는 거면 동사 왼쪽이 부사, 그 길을 따라 이 말이죠. 그 길을 따라 were라는 동사가 있고 수천 개의 homespun attempts라는 명사가 뭐가 되는 걸까요? 주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풀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밑줄 친 유형의 문제는 밑줄만을 가지고 답을 내버려 대라. 밑줄 친 단어가 나름대로 수준이 있는 단어라면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물을 것이다. 이런 충고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네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지금 밑줄 친 네 단어는 4번에 있는 tribute 정도. 그런데 사실은 contribute를 좀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단어의 어휘 수준을 보면 수능 수준의 단어에 충실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토익 중급 750점을 목표로 하는 토익 베이직보다는 토익 중급 인터미디엇 코र्스 정도의 단어를 익혀두면 이거 충분히 남아도는 그런 개념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약간의 수준급의 단어가 나오면 밑줄 친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적용하면 답은 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3번처럼 인사이드 아웃처럼 어떻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속절없이 쉬운 단어로 나는 문제들은 뭔가 문맥을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문장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평이하게 얘기했잖아요. 가령 우리가 주어로 시작했다, 서술로 나왔다, 동사 찾았다, 동사만큼 읽었다, 나머지는 수식어다 이런 식으로 아주 평이하게 구성되어 있는 문장 그런 것은 우리가 또 문장을 판단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가령 2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죠. 만약에 이제 2번 문제를 이상해서 이제 2번 문제를 좀 다루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순간 2번 문제를 다룰 때는 솔직한 얘기로 지난번에 독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단어 it, 예상대로 가장 빈도 높은 가주어에 대해서 진주어가 되는 명사절, 그 사이에 전치사 앞에서 끊어 읽으면 길이 줄이기 이런 것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it had been known 알려져 왔다,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진주어가 된 명사절의 접속사, 주어, 동사, 만큼. 그래서 옐로우스톤은 화산 상태이다. 그 다음에 전치사만큼 읽으면 자연 상태에서. 등위 접속사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지만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면 끊어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를 끊어 읽는다는 것은 긴 연결 상태일 거고, 길다는 것은 문장일 확률이 있고,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 한 가지 것, 주어 다음에 수식어, 화산들에 관한 한 가지의 것은, 그 다음에 동사의 주격 보호, 주격 보호에 쓰이는 명사절,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알려진 것이 뭐냐, 옐로우스톤은 자연 상태에서 화산 상태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화산들에 대해서 한 가지 것은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눈에 확 띈다 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가주어 구문, 그리고 등위 접속사가 나오는, 그리고 절이 나오는,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가 독해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주어에 대한 문법적 개념, 등위 접속사, 그리고 절, 등위 접속사가 나와서 길어지는, 절이 나와서 길어지는,
가주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면 조금 문장 다루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폐일언하고 어휘에 관한 문제를 문장을 다뤄서 추론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단어를 알아서 단어 대 단어로 문제를 풀어버리는 것. 이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4번에서는 도치다. 말씀드렸지만 도치라는 것은 강조를 위한 도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치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문적인, 즉 원칙적인 도치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강조를 위한 도치가 있다. 그 원칙적인 도치 중에 이런 거잖아요. 장소 의미가 있는 부사로 시작이 되면, 장소 의미가 있는 부사로 시작되면 우리가 도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적인 도치가 있고, 그렇다면 장소 의미가 있는 부사라는 것은 1. 단어로서의 부사, 2. 전치사만큼의 부사,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도치를 발견하는 것은 또한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오늘 그 어휘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총체적인 결론, 많이 외우면 좋다. 너무 쉬운 단어는 한 번쯤 다양한 의미를 의심해 보라. 셋, 너무 쉬운 단어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문맥을 다루어야 한다면 문장의 읽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저한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예고는 문법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문법 문제에 대한 해설을 정확하게 해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